부장검사까지 지냈던 검사 출신 건설사 대표가 강남의 유명 호텔에서 외제차를 훔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잡고 보니까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재력가 청부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친형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시가 1억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훔쳐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김 씨의 해명,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날씨는 추운데 차는 잡히지 않아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서 화가 나서 차를 훔쳤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주차관리 요원들의 열쇠 보관함에서 열쇠를 훔쳐서 차를 타고 달아났고요.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서 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생은 청부살인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이고 전직 검사 출신 형은 외제차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 무서우면서도 황당한 형제들의 이야기, 잠시 뒤에 이슈 대담에서 만나보시죠. 이 암ber 앵커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조금 좀 기가 막힌 그런 얘기죠. 전직 부장검사 출신이 외제차를 훔치다가 어쨌든 이 얘기를 비롯해서 오늘 주요한 이슈들 저희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이두하 변호사, 그리고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영희 시사평론가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 얘기하기 전에 이완구 총리 얘기 잠깐만 좀 하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니 과거에 몸담았던 당인데 네. 여기 이탈표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뭐 이탈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강제적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탈표는 어느 정도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순항을 했다고, 처음 출발을 그래도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게, 가결이 안 됐으면 진짜 그렇죠. 네, 여파가 너무 컸을 거여서요. 가결된 거를 안도의 한숨을 내신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는 이제 협조할 건 하고 일을 맡겨주면 내가 이렇게 이루어내는 사람이다. 신뢰관계가 또 형성이 될 거고, 뿐만 아니라 또 할 소리는 이렇게 이탈표가 이 정도 155명을 모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놀랐거든요. 158명 중에 두 분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구속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당사자가 나올 수는 없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아주 놀라운 거여서 뭐 이탈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청와대와 신뢰관계, 당내에서 입지도 어느 정도 뭐 확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병원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유승민 대표. 왜냐하면 전화 하도 하느라고 이거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이거 팔 아파요. 엘보 관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는 하지 않으시고요. 수석 원내 부대표가 그러니까 그 조혜진 수석 부대표가 이 부분을 정리를 진두지휘를 하고요. 그 원내 부대표 단이 한 14명에서 15명 있는데 이분들이 각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상임위별, 지역별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그분들이 전화를 다 돌리시죠. 아니 그냥 점심부터 같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시 11시에 왜 했냐면요. 의원총회를 월요일이니까 주말에 지역구에 갔다 오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오전에 잘 안 오세요, 보통. 그러니까 11시에 해서 1차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오고 지역구에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독려하고 또 전화를 해서 2시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 그거보다도 사실 대통령께서 아마 그 비서실장 때문에 고민이 깊으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비서실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침에 이 변호사님, 이 의원님 TV 출연하신 걸 뵀는데 이탈표 없을 것이다. 가결 가능성 높다. 그러셨거든요. 이탈표 희박하다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저는 여야 관점에서 야당이 표결에 참여한 게 참 다행이다. 단독 강행으로 대표의 리더십이 더 돋보인 거는 사실인 것 그리고 같아요. 여야 모두 잃은 게 없어요. 무승부에 가까운 가결이었기 때문에 신리와 명분 다 챙겼고요. 문재인 대표 리더십 강화됐다고 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여당에서 나온 이탈표가 전 그렇게 큰 흠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 단일 대우를 유지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자유표결에 참여해서 어쨌든 이게 뭐 턱걸이 통과 혹은 뭐 상처뿐인 영광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완구 총리가 내일 10시 국무회의 전에 임명이 되실 텐데 어찌 보면 시작부터 낮은 자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리 의혹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있어 왔던 것인데 제일 큰 게 녹취록 파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야 자충수를
고심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거 기간 동안 많이 좀 성찰하셨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것을 만회하는 방법은 총리직을 잘 수행하시는 것밖에 없죠. 근데 야당의 오늘 쓴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신다면 표결은 여당이 이겼지만 예. 국민에게 졌다. 결국 이완구 총리가 10배, 100배 더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다. 이런 논평을 했거든요. 예. 요걸 좀 잘 들으셔서 예. 야당을 사랑한다고 청문회에서 얘기하셨어요. 예. 야당과의 관계에서 정무적인 잘, 감각을 그거는 가진 총리로 잘하실 거예요. 네,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요, 네. 궁금한 게 무효표가 5표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자, 투표를 해보셔서 제가 네. 여쭤보는 건데, 네. 혹시 이 완구가 아니라 이 한구로 쓴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하다 보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 쓰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게 이탈표로 계산을 하시던데 이탈표가 의도적인 이탈표도 있습니다. 사실 참 가부를 다 하기 싫고 일본에 네, 가까운 가부, 의원이 네. 또 불출마 선언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거 무심코, 요새 얼굴 잘 나오시니까 무심코 써, 이거 잘못 썼네, 이거 맞나 이러고 갈 수도 그렇게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의도적인 그러니까 본인이 가부 다 하기 싫은 경우에 무효표를 만들어 버리는 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그분들 의사가 5표죠.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하거든요. 찬반 토론이죠. 맞습니다. 근데 홍종학 의원이 청문특위위원이었는데 와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 내용을 들으니까 국민들이 저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완구 총리 내정자죠. 이제 후보자에서 임명 동의가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이임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오면 아니 3시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빨리 그만두고 아니 싶어도.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저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누가 물어보시길래 3시에서 4시 사이에 될 거다. 2시에 상정을 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청와대나 정부에선 3시에 되리라고 철석같이 믿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지난주에 이미 마지막 국무회의 주제를 마치셨어요. 네, 아니 그거 아니 이거 완전히 결정나기도 전에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압박일 수도 있죠. 이임식을 하면서 표결을 하고 있는데 표결을 되도록이면 가결로 해달라 이런. 근데 거기서 이제 이임사에 겸손하면 공직자가 부패하지 않는다. 겸손하면 맞습니다. 배려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완구 국무총리 신임 국무총리가 그 말을 명심하면 좋은 국무총리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얘기할 부분 무서운 형제라는 타이틀을 단 저겁니다. 정말 자, 무섭습니다. 전직 부장검사 이분이 근데 살인 청부 혐의로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김영식 전 서울시 의원의 친형인데 맞습니다. 박 팀장님 이거를 저희가 이제 판넬 제목을 무서운 형제로 했는데 일단 사건 개요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판넬의 무서운 형제라고 하는데 부제를 붙인다면 묵비권을 행사하랍니다. 예, 이제 내용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제 2007년 2월 26일 날이죠. 그 국제공항 우리 김포 인천공항 1층에 그 31번 게이트 앞 횡단보도에 웬 흰색 카니발 수용차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인숙 사건의 친아들이 국정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그 옆에 경비업체 직원들이 또 따라 공범으로 오죠. 그러면서 위조된 체포영장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밝혀진 건 김영식 시의원의 친형인 부장검사 출신인 검사 출신인 사람이 체포영장을 위조를 해서 만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간첩 혐의로 체포하겠다, 연행하겠다. 이렇게 돼서 어떤 사람을 바로 이게 이 H 골프장이라고 그 경기도의 H 골프장이라는 그 사장 50세 된 사장 그다음에 24세 된 아들 운전기사 이렇게 세 사람을 결국 간첩 혐의로 체포한다 해가지고 강원도 평창 펜션으로 끌고 갑니다. 아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틀을 감금을 하는데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66세 된 애삼촌과 이 전직 부장검사 출신하고 또 정인숙 그 아들 정인숙 여인의 아들. 예, 정인숙 여인의 친아들 정모 씨 그때 나이가 39세인데 저희 그 사무실도 압니다. 청담동에 있었거든요. 그 기업 M&A 한다는 사람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목적이 바로 3,500억 상당의 이 H 골프장을 대표를 변경을 해서 그다음에 주주총회 서류 위조하고 그다음에 등기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는 범행을 하죠. 그런데 이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서 도주를 해버립니다. 세 사람이 탈출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사가 됐는데 결국 이 사이에 탈출을 눈치챈 전직 부장검사
그러니까 김형식 씨 시혼 친형이 예. 자기 사무실로 불러 모아가지고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 체포가 되면 4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해라. 그래서 제가 부재로 묵비권 행사라고 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했군요. 그리고 도피 자금 2천만 원을 주면서 최대한 멀리 도피를 해라.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이 도주를 하죠. 한 사람은 중국으로, 한 사람은 또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나중에 다 체포가 되는데 결국은 징역 4년형에 주범으로 밝혀져서 징역 4년형에 처해지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징계는 절차에서 변호사 자격 정지되고 현재는 제가 개인 취재해 보니까 모 지역의 건설회사 대표로 지금 재직 중이더라고요. 친형요. 네. 아니 근데 대표는 좋은데 부장검사까지 하시는 분이 납치 사건 지금 네. 설명해 주셨죠? 네, 이제 그 외제차는 이건 예. 뭐예요 이거? 그게 이제 바로 그 1월 27일 날 지난달입니다. 새벽 얼마 안 2시에 됐네요. 일행들하고 제가 호텔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논현동에 있는 꽤 유명한 모 축구 선수의 그 집안 연결되는 그 호텔에서 개인 지하바에서 술을 먹고 나오다가 일행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새벽 2시니까 뭐 나중에 변소를 하지만 그 얘기 안 되는 게 그 손님이 맡겨 놓은 그 차를 몰래 키를 훔쳐서 그 운전을 하고 지금 나갑니다. 저 차예요, 예, 저 바로 차. 아우디 화면에 나오는 SUV 거. 차량인데 그리고 이제 저희 1억이래요. 이거. 네, 훔쳐갈 때 이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지능적이죠. 바로 블랙박스를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 강남의 한 공영 주차장에 두고 그 안에 있는 골프채 500만 원 상당을 훔쳐서 도망을 가는데 결국 신고가 된 경찰이 강남서 강력 6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다 해보니까 변명한 거하고 영 틀린 아주 계획적인 범행으로 드러나서 변명은 이제 저희 택시 안 잡혀가지고 네. 그냥 신경 쓰여가지고 추운데 차가 예. 안 잡혀서 짜증이 나서 훔쳤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를 한 사전 거죠.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 전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전 부장검사 출신이 형제 DNA가 이게 무슨 범죄 DNA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상당히 세간에 화제가 되면서 충격을 준 사건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법조인들도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정말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김형식 씨나 그 친형이나 가족들이 봤을 때 자랑스러운 사람들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형제죠, 엘리트 형제. 네, 근데 이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다 성장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성취를 그럼요.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 이렇게 일탈행위가 있는 게 무슨 일일까?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2007년도 그 H 제가 자꾸 골프장 이름이 나오려고 그래서 죄송한데 H 골프장에 납치를 하게 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재직 때 그 자세한 경위는 또 명예훼손 문제가 돼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현직에 있을 때 수십억의 돈을 투자를 했군요. 예, 법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로 재직할 네, 때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 태양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왕창 또 그 번 돈을 다 이렇게 날리고. 소진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1년 만에 변호사 개업한 지 1년 만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게 나중에 경찰 수사로 밝혀지죠. 근데 검사가 지금, 어떻게 예. 수십억을 벌까요? 글쎄 그건 네. 모르고 한번 여쭤보세요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셨지만 끝나고 아니, 여쭤보기로 하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부장검사 출신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지 이거 사실 제가 볼 때 지금 이분이 아직도 아마 변호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 지금 자격 정지돼 있습니다. 지금도 자격 정지가 되겠죠. 근데 이거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네,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골프장의 어떤 권리를 가짜로 위조해서 획득하려고 한 정황, 그리고 같은 일당들을 중국으로 이 피난 보내면서 도피시키면서 묵비권을 행사하라라고 얘기했던 거, 그게 지금 김영식 전 시의원이 겪고 있는 과정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부 살해 혐의잖아요. 그럼 청부 살해했는데 살인자는 팽모 씨가 있는데 친구고 지인이었다는 거고, 팽모 씨를 중국으로 도주시켰고 결국은 너 거기서 죽어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이야기가 드러났잖아요. 국내로 들어와서 잡혔을 때 사실 그 유치장 안에서 쪽지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라 형제가 각각 아까 범죄 이 DNA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당연하죠. 문제는 오히려 이 같이 자라나면서 뭔가 사회적인 욕망 혹은 성취 욕구, 다 성취를 하셨어요. 내가 혹은 볼 또 이 때는. 돈에 대한 뭐 어떤 욕심,
이런 것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서로 닮은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검사를 뭐 아무나 하나요. 그렇죠. 검사가 부장검사까지 근데 올라가시는데. 계속 지금 법조인들의 여러 가지 현직 법조인이나 지금 법조인을 하다가 나온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사법부나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그렇죠. 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거든요. 계속 그러면 그 판결 결과나 수사 결과에 승복이 안 돼요. 일반 국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조인들 지금 현직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뭐 법관은 10년마다 뭐 이렇게 임용을 결정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 평정 같은 걸 해서 적합한가, 직무에 적합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이제 법원 행정처나 아니면 검찰이나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영식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 항소 중이죠? 네, 항소를 했습니다.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두화 변호사님이 법조인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에 뜨겁게 말씀하세요. 뜨겁게 달구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 법조인 부분 그 고위 법조인 부분 나오신 분이 이번에 검찰에서는 약식 기소를 했는데 아마 기사 보셨으면 아실 건데 지금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선고받으신 네. 아니,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근데요. 뭐 꼭 법조인뿐만 아니라 꼭 교수도 엉망이에요 지금. 요즘 서울대 지금 아니 서울대뿐만이 덕성여대 아니고 또 문제가 뭐 되고 있죠. 사방에서 지금 튀어나오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우리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게요. 이야기하는 엘리트 네. 그룹의 윤리적인 문제. 사실은 지금 뭐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만이 아니고 모든 부문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문제.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 감사 왜 안 하나? 전 네.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검사가 수십억 재산이 있었다 그러면 공직자 재산 신고야. 우리가 뭐 이제 유명한 분들은 마치 예. 공인처럼 다 알려지지만 세간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법조인의 이름을 일일이 모르잖아요. 그럼 법원 내부의 이 감사 조직에서 이 재산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주제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다음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했던 아들이 미워서 집으로 직장으로 아들을 쫓아다니며 괴롭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참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오죽했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요 양쪽 입장을 입장을 들어오면 참 서로 딱하긴 한데요. 이 어머니가 그때 2010년 12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 아들 그 당시 나이가 지금은 40세인데 35세고 어머니 모친이 67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으시네. 그 김모 씨라는 여성을 만나서 어머니가 반대를 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는 이 여자하고 평생을 살아야 될 동반자다.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그 만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대학교에 근무를 합니다. 이 아들이. 교수죠, 그러니까. 예, 한 2년 내지 3년간을 학교에 가서 1인 피켓 시위하고 총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들을 파면을 시켜라. 이런 어머니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찾아와서 현관문을 부수기도 하고 그다음에 벽보를 붙여가지고 망신을 주기도 하고 또 전화나 메시지를 해서 죽어라 자살을 권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에 견디다 못한 아들이 법원에다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죠. 근데 이 어머니는 뭐라고 또 하소연을 하시냐면은 70대 된 이 남편, 너의 아들의 아버지를 내가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서 오는데 내가 반대한 결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나를 접근 금지를 하면 어떡하냐 해서 판사님에게 이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결국 판사님은 판결을 아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사건인데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참 소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이게 근거가 없다. 사실 선례가 없는 거거든요. 주로 접근 부모 금지라는 건 자식 간에. 혈연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런 일이 없고 주로 이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죠. 배우자 사이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니까요. 1심 판사는 그래서 선례가 없다 해서 이 부분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접근 금지를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한 건데요. 근데 항소심에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근거에 대해서
대해서 저렇게 지금 화면처럼 설명을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아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그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있으니까 접근 금지 이제 처분을 내리고 뿐만 아니라 이를 어길 때마다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어서 이를 어길 때마다 50만 원씩 간접 강제금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마 이분들은 항소심에서 끝나지 않고 제가 생각에 어머니가 이 부분은 다시 상고를 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례기 첫 번째 판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될지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기간은 이게 드라마보다 무서운 사건이에요. 네, 올감이라는 현실이, 영화, 올감이 예. 영화가 딱 떠올랐는데 예. 90년대 초반 영화인데 윤소정 선생님이 이런 아들에게 집착하는 시어머니로 나오고 근데 이게 뭐 예. 이유가 있겠죠. 또 이유가 있겠죠. 반대하는 근데 거는. 간단하게 보면은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 영화 대사 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최지우 씨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넌 내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 아들은 내 소유야. 그러니까 사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유명대 교수고요. 훌륭한 학교를 나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못지않은 엘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거의 모든 인생을 내 아들에게 투자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노후에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어머니로 여겨져요. 근데 그 부분이 아들은 내 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하고 반대하는 여인과 결혼한 순간 사실은 내 투자가 모두 다 손실됐다. 그러면 이 아들은 난 파멸시키고 말 거야. 이게 아니고서야 아니 대학 교수인데 대학원생도 아니고요. 총장한테 찾아가서 내 아들을 파멸시켜 주십시오. 이런 부모님은 우리가 처음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이 단단히 자기 이 어머니의 마음은 상처를 받았을까? 뭐 삐뚤어진 상처겠지만요. 그게 사실 가족 간의 네. 문제는 진짜 모르는 부분은 쉽지 많은데 않죠. 그 총장도 조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거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했겠죠. 몰랐을 네. 것 같아요. 그 뭐 사실은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면담 신청을 하고 뭐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 또 직접 아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아들은 또 피하고 또 교직원들이 말리기도 하고 뭐 이런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게 이 보통 학교에서 말입니다. 112 신고가 떨어져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그 지구대나派出 직원들 들어와요. 실제 폭력팀으로. 근데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나 또 가정에서 들어오는데 뭐냐면요. 아버지, 엄마가 나를 때립니다고 112로 신고를 합니다. 또 선생님이 나를 때린다고 신고를 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게 뭐 보도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 보도 안 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런 참 가족 간의 그 어떤 위기감, 해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근데 것으로 이제 자리 잡는 것 같아서. 그래도 양면을 본다면 한 가지. 어머니의 행동은 표면상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법정의 판결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머니가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심신양면의 투자를 받았을 때 이 아들이 좀 살가운 아들이었다면 이걸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리사랑만 받고 무정한 아들이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추정을 예, 해볼 어머니 수 방금 있죠. 평론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장 기인한 거는 바로 아까 말씀하신 거라고 지금 뒷얘기가 있어요. 아들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데 이 상대 반려자 며느리가 정말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내 반려자가 내가 중요한 건 왜 어머니한테 중요합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바로 너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저렇게 병들어 있고 나는 또 이 나이 먹도록 모든 희생을 감수를 했는데 네가 이러면 되느냐는 그런 의견 충돌이 결국 이런 재판까지 가게 된 거로.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법원 판사는 보통 연령이 이제 저희보다도 좀 많거든요. 연세가 부장판사나 있으시고. 대석들이 이제 저희 또래고 이런데, 근데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을 2심에서 받아들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면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제 소위 차관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지 않고 이런 선례를 만들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형식적인 부분에
부분에서는 어머니 행위를 제도가 개입해서라도 이 사법기관이 개입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좀 이걸 떼놓는 게 오히려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지 이 지금 법원의 판단이 이 가족 해체 이런 문제는 고등법원이나 지금 부장판사들 법관들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은 게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이혼 사건에서 옛날엔 아이의 양육권 아이를 서로 데려가겠다고 엄마 아빠가 싸웠지만 요즘은 서로 안 데려가겠다고 하는 이런 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는 알겠습니다.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좀 어떻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 문제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